병든 딸을 살리기 위해 북한 군의관 어머니가 선택한 길 사막 끝에서 마주한 진짜 조국. 북한 군의관으로 20년 넘게 일했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환자를 살리는 게 삶의 전부였던 그녀는 그러나 자기 딸조차 약 하나 구하지 못하는 절망 속에 내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흰 가운 대신 모래바람을 선택했습니다. 사막을 건너 자유로 향해야만 했던 이유 바로 어린 딸의 심장이었습니다. 오늘 그 극적인 탈출과 기적 같은 여정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장윤아입니다. 평양 근교 군병원에서 20년 넘게 외과 군의관으로 일했었죠.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하얀 가운을 입고 수술실로 향하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것을 제 사명이라 여기며 살아왔어요. 선생님, 응급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뛰어들어올 때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수술용 장갑을 끼고 생명과의 싸움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가 꿈꿔왔던 의사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군 고위층과 특권층 환자들에게만 귀한 약품과 수술 자원이 집중됐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아무리 위급해도 순위에서 밀려 치료조차 받지 못했죠. 저는 의사로서 환자를 가리지 않고 치료해야 한다고 믿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습니다. 장동무, 이 환자는 뒤로 밀어주시오. 위에서 내려온 지시입니다. 병원장의 말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항명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밀려난 환자들 중에는 제 딸 리연이도 있었습니다. 15살 꽃다운 아이는 선천성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며 제 품에 안겨 울던 리연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배정받은 약품은 늘 다른 환자들에게 빼앗겼고 저는 군의관이었지만 내 아이조차 살리지 못하는 무력한 의사에 불과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약을 먹을 수 있을까요? 리연이 창백한 얼굴로 물어올 때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조금만 기다려라는 말이 입에서 맴돌 뿐이었죠. 제 아들 준이는 그런 누나를 보며 주먹을 불끈 쥐곤 했습니다. 어느 날 준이가 몰래 군 약품 창고 주변을 맴돌다 보위부에 붙잡힐 뻔했어요. 딸의 약을 구하려던 거였죠. 12살 아이가 누나를 위해 위험을 무릅쓴 거였습니다. 간신히 풀려났지만 그날 이후로 우리 집 주변에는 감시가 붙었어요. 장윤아 동무 가족을 주의 깊게 관찰하라는 지시입니다. 보위부 요원의 말이 남편 태성의 귀에 들어왔을 때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체제에서는 우리 가족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밤마다 리연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고민에 잠겼습니다. 의사로서의 신념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가족을 위해 타협할 것인가. 하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원칙을 지키며 다른 길을 찾는 것뿐이었습니다. 장동무, 이번 의무 기록은 좀 다르게 작성해 주시오. 병원장이 제 책상 앞에 서서 말했을 때 저는 그 의미를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특권층 환자의 치료 기록을 조작하라는 것이었죠. 실패한 수술을 성공한 것으로, 부실한 치료를 완벽한 것으로 꾸며달라는 요구였어요. 죄송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 대답에 병원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장동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당의 지시를 거부한다는 건가? 의사로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거짓 기록은 남길 수 없어요. 그날 이후로 보위부의 감시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집 앞에는 항상 검은 승용차가 서 있었고 리연이 학교에 갈 때마다 누군가 뒤따라가는 게 보였어요. 남편 태성도 직장에서
사상검증이라는 명목으로 계속 소환됐죠. 여보, 이러다가 우리 모두 끌려갈 것 같아요. 태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저는 리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은 차갑고 맥박이 불규칙했어요. 심장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었죠. 그러나 약은 더 이상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장유나 가족에게는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시가 내려왔고 남편 태성은 철도 전기기사 자리에서 밀려나 생계가 끊겼어요. 엄마, 저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리언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을 때 제 심장도 함께 아팠습니다. 15살 아이가 이런 걱정을 해야 하다니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리언아. 엄마가 모든 걸 해결해 줄게. 하지만 현실은 갈수록 절망적이었습니다. 감시망이 좁혀올수록 제 가슴은 죄책감으로 짓눌렸어요. 의사로서의 원칙을 지키려다 가족을 위험에 빠뜨린 건 아닌지 밤마다 자책했습니다. 어느 날 밤, 리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어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입술이 파래지고 온몸에 식은땀을 흘렸죠. 저는 응급처치를 하면서도 병원으로 데려갈 수 없다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요주의 인물이었으니까요. 엄마, 숨이 너무 가빠요. 리언의 약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 체제 안에서는 우리 가족 모두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기선 우리 모두 죽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뿐이야. 탈출. 태성에게 제 결심을 털어놓았을 때 남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리언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태성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리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어떤 위험이 따르더라도 이 아이만은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말입니다. 남편 태성은 철도에서 20년 가까이 전기기사로 일했습니다. 그 경험이 우리의 탈출에 결정적인 도움이 됐죠. 태성은 전기망 점검 시간, CCTV 사각지대, 순찰 공백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꿰고 있었어요. 매주 수요일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 전력 점검으로 감시 시설이 30분간 정지돼요. 그 틈을 노려야 해요. 태성이 낡은 종이에 철로 노선도를 그려가며 설명했을 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리언의 상태였습니다. 아이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긴 여행을 버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저는 의료진으로서 최소한의 응급약품만 몰래 챙겨야 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떠나는 거예요? 리언이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을 때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 리언아. 내가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곳으로 갈 거야. 결행일은 2019년 10월 16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새벽 2시 30분, 우리는 화물열차가 정차하는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태성이 미리 확인해둔 빈 컨테이너 박스 안으로 몸을 숨겨야 했죠. 절대 소리내면 안 돼요. 한번 들키면 끝이에요. 태성의 간절한 당부에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이는 누나 리언을 꼭 안고 있었고 저는 응급약품이 든 작은 가방을 품에 안았어요. 숨막히는 컨테이너 안은 공기도 부족하고 습기가 찼습니다. 리언이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아이의 입을 꼭 막으며 속삭였어요. 조금만 참아, 리언아. 이제 곧 자유야. 열차는 밤새 달렸습니다.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우리의 심장도 요동쳤어요. 박스 안에서 서로의 체온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죠.
준이는 무서움을 참으며 누나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고 태성은 계속해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3시간 더 가야 해요. 모두 힘내세요. 드디어 해가 뜰 무렵 열차가 멈췄습니다. 우리는 국경 근처의 작은 역에서 내려 조선족 간호사 박혜선이 마련해둔 은신처로 향했어요. 박혜선은 제가 평양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였는데 먼저 중국으로 시집와서 우리의 탈출을 도와주기로 했던 거죠. 유나 언니, 정말 무사히 오셨네요. 박혜선을 만났을 때의 그 안도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곳에서 처음으로 우리 가족은 서로를 꼭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리언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어요.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 뿐이었으니까요. 은신처에서의 평온한 시간은 단 이틀 뿐이었습니다. 신고는 순식간이었어요. 아마도 우리를 수상하게 여긴 이웃이 공안에 신고한 것 같았죠. 공안이다. 문을 열어. 거친 목소리와 함께 철문이 요란하게 울렸을 때 저는 리언을 제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박혜선이 재빨리 뒷문을 가리켰지만 이미 늦었어요. 공안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거든요. 뛰어. 각자 도망쳐. 태성의 절규 속에서 우리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리언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 했지만 아이는 다른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었어요. 엄마. 리언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걸 들으며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공안에게 붙잡혀 구금되고 말았어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의 구치소에서 저는 북송 결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즉시 송환한다는 빨간 도장이 찍힌 서류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북한으로 돌아간다면 정치범 수용소나 총살이 기다리고 있을 거였습니다. 유나야, 포기하면 안 돼. 리언이를 생각해. 저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20년간 외과 의사로 일한 경험, 그것이 제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죠.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수술 세트에서 몰래 빼돌린 봉합 바늘을 삼켜 위장 출혈을 일으키기로 한 거예요. 극심한 고통이 몰려올 걸 알면서도 그것만이 병원으로 이송될 유일한 길이었거든요. 바늘을 삼키는 순간의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위에서는 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리언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여기 위급 환자다. 빨리 병원으로. 계획대로였어요. 저는 응급실로 이송됐고 중국 의사들이 응급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환자복을 입고 있었어요. 이제가 기회였습니다. 밤 늦은 시간 간병인들이 졸고 있을 때 저는 병실을 빠져나왔어요. 의료진들의 동선을 파악한 저는 세탁실로 향했습니다. 더럽고 축축한 리넨이 가득한 카트 속에 몸을 웅크렸을 때 제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카트가 움직이면서 쓰레기 배출구 쪽으로 향할 때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리언이한테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배출구를 따라 기어 나왔을 때 차가운 밤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자유는 아직 멀리 있다는 걸 말이죠. 박혜선의 도움으로 저는 가족들과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리언이 제 품에 안겼을 때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엄마, 정말 무서웠어요.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제 가슴도 미어졌지만 이제는 더 위험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혜선이 소개해준 브로커는 한 사람당 $5,000를 요구했어요.
우리 가족 4명이면 2만 달러였죠. 목숨값이라고 생각하세요. 한국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게요. 브로커의 말에 저는 그동안 모아둔 모든 돈을 건넸습니다. 태성이 북한에서 몰래 환전해둔 달러와 박혜선이 빌려준 돈까지 합쳐 겨우 마련한 금액이었어요. 목적지는 몽골,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험했어요. 화물 트럭의 짐칸에 숨어 선양을 거쳐 마침내 고비 사막을 횡단해야 했거든요. 이제부터는 정말 위험합니다. 사막에서는 제 말을 절대 따라야 해요. 브로커가 손에 든 레이저 포인터를 보여주며 말했을 때 저는 리언의 상태가 걱정됐어요. 아이는 이미 긴 여행으로 많이 지쳐 있었거든요. 고비 사막의 밤은 생각보다 추웠습니다. 낮에 뜨거운 모래바람과는 정반대로 밤에는 뼈를 내는 추위가 몰려왔어요. 우리는 그 작은 레이저 불빛 하나의 의지에 모래 언덕을 넘고 또 넘었습니다. 걷기 시작한 지 3시간쯤 지났을 때 리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니 고열이 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너무 아파요. 리언의 약한 목소리에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의 심장 박동을 확인했어요. 맥이 약하고 불규칙했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가고 있었죠. 잠깐 쉬어야 해요. 아이가 위험해요. 제 말에 브로커는 초조해했지만 저는 의사로서 단호했습니다. 모래 위에서 군의관 시절 익혔던 야전 처치 기술을 총동원해 리언을 살려내야 했어요. 리언아, 엄마가 여기 있어. 괜찮을 거야. 아이의 손을 잡고 맥박을 재면서 저는 간단한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체온을 낮추고 호흡을 안정시키는데 집중했어요. 그날 밤 모래바람 속에서 저는 의사로서의 마지막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내 아이를 반드시 살린다. 새벽이 되어서야 리언의 상태가 안정됐고 우리는 다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사막의 지평선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불빛이 우리의 희망이었어요. 사막을 건너는 나흘째 되던 날, 우리는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북한에서 파견된 추격조가 우리를 뒤쫓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그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브로커의 얼굴이 창백해졌을 때 저는 리언을 등에 업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약했지만 더 이상 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브로커의 차량이 고장났습니다. 사막의 모래가 엔진에 들어가 시동이 걸리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걸어서 가야 해요. 국경까지 약 10km 남았어요. 10km. 평소라면 별것 아닌 거리였지만 사막에서 병든 아이를 업고 가기에는 너무 멀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태성이 준이를 등에 업고 저는 리언을 업었습니다. 모래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새벽 4시경, 드디어 국경 표식이 보였습니다. 몽골 쪽 철책이 멀리 보이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저기다. 발견했다. 뒤에서 조명탄이 하늘을 가르며 올라갔어요. 추격조가 우리를 찾아낸 거였습니다. 공포가 온몸을 휩쌌지만 태성이 재빨리 행동했어요. 철도 전기기사로 일하며 익힌 기술을 발휘한 거죠. 가방에서 작은 반사판과 경광봉을 꺼내더니 다른 방향으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빨리 반대편으로 움직여요. 태성의 기지 덕분에 추격조의 시선이 다른 쪽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그 틈을 타서 진짜 국경선을 향해 달렸어요. 몇 미터만 더. 거의 다 왔어요. 브로커가 앞장서서 철책을 향해 뛰었을 때
저는 리언을 더욱 꽉 안았습니다. 아이가 깨어나 불안해하면 안 됐거든요. 철책을 넘는 순간 제 발이 몽골 땅에 닿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 각자의 모든 것을 쏟아낸 결과였다는 걸요. 태성의 기술, 제 의학 지식, 그리고 아이들의 용기까지 모든 것이 합쳐져서 이뤄낸 기적이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국경선을 넘어선 순간 우리 가족은 서로를 꼭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를 향한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어요. 몽골 국경 초소에서 우리를 발견한 몽골 경찰관들은 생각보다 친절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온 난민이라는 걸 알자 따뜻한 차와 담요를 건네주었어요. 한국 가고 싶어요? 경찰관이 어눌한 한국어로 물었을 때 저는 간절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언이 제 품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는 걸 보며 저는 마침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어요. 울란바토르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리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긴 여행으로 많이 지쳐 있었지만 아이의 눈빛만은 예전보다 밝아 보였어요. 엄마, 이제 정말 괜찮은 거예요? 그래, 리언아. 이제 내 심장을 고쳐줄 수 있는 곳으로 갈 거야. 울란바토르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이었습니다. 한국 영사관에서 나온 직원이 우리를 맞아주었는데 그분이 건넨 태극기 배지를 받는 순간 정말 실감이 났어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대한민국이 보호합니다. 영사관 직원의 말에 태성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20년 넘게 꿈꿔왔던 순간이었으니까요. 영사관에서의 며칠은 마치 꿈 같았습니다. 따뜻한 침대, 맛있는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함이 있었어요. 리언은 몽골 의료진의 간단한 검진을 받았는데 역시나 즉시 한국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어머님이 의사시라니 정말 다행입니다. 아이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시겠네요. 몽골 의사가 제게 말했을 때 저는 비로소 제가 다시 의사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북한에서는 체제의 도구에 불과했던 제가 이곳에서는 한 아이의 엄마이자 전문의로 인정받고 있었던 거죠. 출국 당일 공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대한민국 국기였습니다. 그 빨갛고 파란 태극 문양을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준아, 리언아, 저게 우리가 갈 나라의 깃발이야. 아이들이 신기한 듯 깃발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정말로 자유로운 미래를 선물해주겠다고 말이에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창문 아래로 몽골의 광활한 대지가 펼쳐졌습니다. 그 사막을 건너온 우리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고통스러웠지만 그 모든 과정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들려온 그 말은 제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통일부 직원들이 우리를 맞아주었고 바로 하나원으로 이송된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하나원보다 더 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리언의 심장이었죠. 죄송하지만 제 딸이 선천성 심장 질환을 앓고 있어요.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제 간절한 호소에 통일부 직원이 즉시 응급실로 연락을 취해 주었어요. 한국에 온 지 불과 2시간 만에 리언은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상태가 많이 악화됐네요. 하지만 충분히 치료 가능합니다. 한국 의사의 말에 저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드디어 정말로 우리 아이를 살릴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선생님도 의사시라고 들었습니다.
함께 상의하면서 치료 계획을 세워보시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여기서는 제가 단순히 탈북민이 아니라 동료 의사로 존중받고 있다는 걸 말이죠. 이런 대우를 받아본 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리언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6시간에 걸친 심장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에서 깨어난 리언이 처음 한 말은 이거였어요. 엄마, 숨이 편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지난 몇 년간의 모든 고통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사막을 건넌 보람이 있었어요. 하나원에서의 3개월은 새로운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어 문법, 문화 적응, 그리고 사회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저는 다시 한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북한에서 20년간 외과 의사로 일하셨다면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이 충분히 됩니다. 상담사의 말에 저는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다시 환자를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솟아올랐어요.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2023년 봄, 저는 다시 하얀 가운을 입었어요. 이번에는 서울의 한 종합병원 응급의학과에서 말이죠. 장윤아 선생님, 응급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뛰어들어올 때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생명과의 싸움에 뛰어듭니다. 예전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환자의 신분이나 배경을 가리지 않고 오직 생명을 살리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리언이는 이제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 대학교 1학년이 된 아이는 의대 진학을 꿈꾸고 있어요. 엄마처럼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리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우리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준이는 공과대학에서 전기공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아버지 태성의 뒤를 이어 더 나은 기술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태성은 한국에서 다시 철도 기술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철도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며 매일 행복해해요. 가끔 응급실에서 북한에서 온 환자를 만나면 저는 특별한 마음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그분들의 눈빛에서 과거의 제 모습을 보거든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그 간절한 말이에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환자들이 건네는 그 한마디에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의사로서의 제 사명이 무엇인지를요. 병든 딸을 살리기 위해 사막을 건넜던 그 어머니는 이제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할 수 없었던 진정한 의료를 실현하면서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쟁취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자유 덕분에 저는 지금 진정한 의사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어디선가 자유를 꿈꾸며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말하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반드시 현실이 될 수 있다고요. 오늘도 저는 하얀 가운을 입고 수술실로 향합니다.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요. 이제는 누구의 간섭도 체제의 억압도 없이 오직 의사로서의 양심에 따라서 말이죠. 그것이 바로 제가 사막을 건너며 찾고 싶었던 진짜 조국이었습니다. 자유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는 딸을 살리기 위해 자유를 선택했고 그 선택이 우리 가족 모두를 살렸습니다. 장윤아, 북한 군의관, 대한민국 응급의학과 전문의.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댓글을 남겨주세요.